참고 이 글을 읽기 쉽고 짧게 하기 위해 저는 가장 중요한 요점을 간단한 언어로 전달하고 굵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몇 분 안에 굵게 표시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모든 것의 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지난 장들은 소개, 한 장, 두 장에서 볼 수 있다. 게다가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30분 동안 간단하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경제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참조하세요. 제1장. 작은 나라들의 큰 그림에서 제국과 그들의 기축통화와 그들이 얻고 잃은 다양한 종류의 권력의 원형적인 증가와 감소, 그리고 제2장. 큰 돈의 순환, 신용, 채무, 경제활동과 부록, 화폐의 가치의 변화를 보았다. 나는 큰 돈, 신용, 그리고 부채 순환에 대해 검토했다. 이번 장에서는 네덜란드, 영국, 미국 제국의 흥망성쇠와 기축통화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 제국의 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국과 화폐의 진화는 역사가 기록되기 전에 시작된 하나의 연속적인 이야기이지만 이 장에서는 1600년경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나의 목표는 단순히 우리가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우리에게 최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저는 빅사이클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간략한 검토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00년 동안 이 큰 사이클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네덜란드와 영국 제국들과 그들의 기축통화의 감소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영국 제국의 몰락과 파운드가 어떻게 미국 제국과 미국 달러의 부상으로 발전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중국 제국과 중국 인민공화국의 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현재로 이끌 것이고 우리가 다음에 무엇이 올지 생각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제국의 삶의 큰 순환. 전형적으로 약 80년 동안 지속되고 어떤 두 개도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비슷한 인간의 전형적인 패턴을 가진 것과 유사한 제국의 생명 주기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들 대부분은 인생의 첫 번째 단계에서 부모님의 지도를 받고 우리가 18살에서 24살이 될 때까지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때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일하고 부모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 우리는 약 55에서 65세가 될 때까지 이것을 하는데 이때 우리는 의무에서 벗어나 결국 죽게 되는 3단계에 진입한다. 명백한 표지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꽤 쉽고 그들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알고 그들 자신과 그에 기초한 다른 사람들을 다루는데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같은 것이 국가들에게도 적용된다. 주요 단계는 이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장에서 공유했던 매우 단순한 원형의 큰 사이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새로운 규칙들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확립한 후에 일반적으로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기가 있다. 사람들이 이것에 익숙해지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번영에 점점 더 많은 돈을 걸게 되고 그것을 위해 돈을 빌리게 되고 이것은 결국 거품으로 이어지게 된다. 번영이 증가함에 따라 빈부격차가 커진다. 결국 부채 버블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돈과 신용이 발행되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어 평화롭거나 폭력적일 수 있는 부의 재분배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보통 그 주기 후반의 마지막 경제 및 지정학적 전쟁에서 승리한 선도 제국은 번영기에 번영한 경쟁 세력에 비해 덜 강력하고 나쁜 경제 상황과 권력 간의 불일치로 인해 전형적으로 어떤 종류의 전쟁이 있다. 이러한 부채 중에서 혁명과 전쟁의 형태를 취하는 경제, 국내 세계 질서의 붕괴는 새로운 승자와 패자가 온다. 그리고 나서 승자들은 새로운 국내 질서와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 모인다. 그것은 시간을 통해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도쿄에 있는 선들은 지난 500년 동안 가장 강력한 11개 제국의 상대적인 힘을 나타낸다. 아래 차트에서 미국과 중국이 현재 어느 지역에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은 현재 가장 강력한 제국입니다.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중국의 힘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강대국들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이 차트는 다소 혼란스럽기 때문에 다음 차트는 가장 강력한 기축통화 제국을 제외하고는 그 차트와 같은 선을 보여줍니다. 제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균 8개의 다른 힘을 바탕으로 하며 2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차트는 훨씬 더 단순한 보기를 제공합니다. 보시다시피 미국과 중국만이 유일한 두 강대국입니다. 각각의 빅사이클이 어디에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가능성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유형의 전쟁의 위험성이 그 주기의 초기에 있을 때보다 더 클 때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논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통계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 직업에서 단지 정확성만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서로 다른 힘의 측정치를 반영하는 통계를 수집해서 이 지수들에 넣었고 이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만약 여러분이 어떤 통계를 골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고른다면 여러분은 비슷한 그림을 보게 될 것이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진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돕고 있다고 의심한다. 반복하여 나는 미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그것을 할 것이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이러한 주기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주요 국가들이 어디에 있고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마커를 알려줄 것입니다. 한 장의 아래 차트는 우리가 종합 차트에 기록한 교육, 혁신 및 기술, 경쟁력, 군사, 무역, 출력, 금융센터 및 예비 상태 등 8가지 기준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보여준다. 그것은 가장 최근의 세계 예비 국가, 미국, 영국, 네덜란드에 대한 대부분의 무게와 함께 이러한 각각의 힘 측정치의 평균을 보여준다. 제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강점과 약점은 상호 보완적이며 예를 들어 교육, 경쟁력, 경제적 산출물, 세계 무역의 점유율 등은 논리적 이유로 다른 이들이 강하거나 약한 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교육의 질은 이러한 힘의 측정에서 오랫동안 이끌어온 힘이었고 가장 오래 지연된 힘은 기축통화였다. 그것은 강력한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흔한 화폐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강점을 이끌기 때문이다. 세계 공용어와 마찬가지로 그 공용화폐는 사용하는 습관이 그렇게 흔하게 사용되는 장점보다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주변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어떻게 빅사이클이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네덜란드와 영국 제국의 쇠퇴를 살펴봅시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500년간 4천여 단어로 구성된 단어. 네덜란드 제국과 네덜란드 길드의 흥망성쇠.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의 스페인 제국은 서양에서 앞선 경제 제국이었고 명나라 때의 중국 제국은 동양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으며 스페인 제국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도표 위의 녹색 점선과 빨간 실선 참조 스페인 사람들은 전 세계에 걸쳐 배와 군사력을 장악하고 광대한 지역을 장악하고 그들로부터 가치 있는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은 금과 은, 그 당시에 돈을 빼앗음으로써 부자가 되었다. 대제국들의 상대적 지위를 나타내는 도표의 주황색 선에서 볼 수 있듯이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권력이 줄어들면서 권력을 얻었다. 그 당시에 스페인은 작은 지역을 통제했고 우리는 지금 네덜란드라고 부른다. 1581년 네덜란드가 충분히 강력해졌을 때 그들은 스페인 사람들을 전복시키고 1625년부터 1780년에 멸망할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제국으로서 스페인과 중국인들을 모두 쫓아냈다. 네덜란드 제국은 1650년경에 네덜란드 황금시대라고 불리는 그것의 정점에 이르렀다. 이 시기는 큰 세계화 중 하나였습니다. 배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부를 얻을 수 있었고
훌륭한 조선과 경제체제를 갖춘 네덜란드 사람들이 배, 경제적 보상, 군사력을 이용하여 제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약 100년 동안 가장 부유한 나라로 남아 있었다.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죠. 네덜란드 사람들은 매우 창의적인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사실 그들은 17세기의 세계 주요 발명품의 25%를 고안해냈다. 그들이 생각해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일전 세계로 그들을 데려다 줄 수 있는 독특하게 좋은 배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유럽에서 했던 모든 전투에서 얻은 군사적 기술로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를 모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러한 노력에 기여한 자본주의였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자원 배분에 자본주의적 접근법을 따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발명했다. 자본주의에 의하면 나는 공공부채와 주식시장을 의미한다. 물론 생산은 전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무역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사적 소유는 이전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 집단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소유권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들이 1602년에 최초로 상장된 공기업과 주식거래소를 발명했을 때, 그리고 빚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잘 발달된 최초의 대출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들은 또한 세계 최초의 기축통화를 만들었다. 이 네덜란드 화폐는 금과 은을 제외한 최초의 세계 기축통화였다. 왜냐하면 이곳이 세계의 많은 지역으로 확장되고 그렇게 널리 받아들여진 최초의 제국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과 강점에 힘입어 네덜란드 제국은 1700년경 영국이 강하게 성장하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성장했다. 네덜란드의 수많은 투자시장 혁신과 수익 창출의 성공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 이로 인해 암스테르담은 세계 최고의 금융 중심지가 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돈을 채무와 다양한 사업에 투자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였다. 이 번영의 시기에 다른 나라들도 힘을 키웠다. 다른 나라들이 점점 더 경쟁력이 생기면서 네덜란드 제국은 비용이 많이 들고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네덜란드 제국을 유지하는 것은 수익성이 떨어지고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제한장에서 제시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더 강해졌다는 것이다. 그들이 확실한 경쟁자가 되기 전에 그들은 제4차 영국 네덜란드 전쟁에 이르기까지 80년 이상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군사적 제휴를 맺었다. 그들이 같은 시장에서 우연히 만나면서 그것은 바뀌었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경제 문제를 놓고 많은 갈등을 겪었다. 예를 들어 영국인들은 영국으로 물건을 수입하는데 영국 선박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영국으로 물건을 수송하는 큰 사업을 하는 네덜란드 해운 회사에 해를 끼쳤고, 이것은 영국인들이 네덜란드 선박을 압수하고 영국 동인도 회사를 확장하게 만들었다. 전형적으로 전면전이 선포되기 전에 이러한 종류의 경제적, 기술적, 지정학적, 자본적 전쟁이 10년 정도 있는데, 갈등하는 세력들이 비교 가능성과 시험에 접근하고 서로의 힘을 위협하려고 한다. 그 당시 영국인들은 군사적인 발명품들을 고안해냈고 해군력을 더 강화했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상대적인 경제력을 얻었다. 위에서 보여준 제국의 상대적 지위에 대한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1750년경의 영국은 네덜란드보다 특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영국인들이 더 강해지고 네덜란드인들이 더 약해졌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네덜란드가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자 비내부에서 부국가 정부 빈부 간 정당 간싸움이 벌어졌다. 스의 군사력이 약해져 공격에 취약해졌다. 전형적으로 신흥 강대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전쟁에서 기존의 주도 세력에 도전했다. 영국인들은 다른 나라들과의 선적 사업에
타격을 줌으로써 네덜란드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었다. 영국인은 네덜란드인을 공격했다. 다른 경쟁 국가들, 특히 프랑스는 이것을 네덜란드로부터 선박 사업을 따내는 기회로 삼았다. 제4차 영국 네덜란드 전쟁으로 알려진 그 전쟁은 1780년에서 1784년까지 계속되었다. 영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수월하게 그것을 이겼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는 파산했고 네덜란드의 부채와 주식, 네덜란드의 기술주, 네덜란드 제국은 몰락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붕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 후반, 그 당시 유럽 내에서 다양한 변화하는 동맹을 가진 국가들 간의 많은 싸움이 있었다. 비슷한 싸움들이 거의 항상 있었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존재했지만 제가 이 싸움에 집중하는 유일한 이유는 제가 지도자들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네덜란드를 이긴 후 영국과 그 동맹국들은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와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와 계속해서 싸웠다. 결국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이래로 약 25년 동안 빈번한 싸움이 있은 후에 영국과 그 동맹국들은 1815년에 승리했다. 대영 제국의 흥망성쇠. 전쟁 후 전형적인 것처럼 승자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에 동의하기 위해 만났다. 그 회의는 비엔나 회의라고 불렸다. 그 안에서 승자들은 부채, 통화 및 지정학적 시스템을 재설계했고 파리 조약에 명시된 대로 새로운 시작을 만들었다. 이는 영국이 세계 강국이 되고 영국 파운드화가 세계를 지배하며 세계가 번성했던 100년의 제국주의 시대의 무대가 되었다. 전형적으로 전쟁 기간 이후에 평화와 번영의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느 나라도 세계의 지배적인 세력에 도전하고 그렇게 잘 돌아가는 세계 질서를 정복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번영의 100년 동안 불경기라고 부르는 것을 따라 나쁜 경제적 시기가 있었고 그것은 과거에는 공황리의 영국에서는 1825년의 공황, 미국에서는 1837년에서 1873년의 공황이라고 불렸으며 군사적 충돌예,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사이에 크림 전쟁이 있었다. 그것은 다른 하나의 동맹으로서 서유럽 열강들의 연합을 의미하지만 그들은 이 시기가 영국인들을 위해 올려놓은 번영하고 평화로운 시기라는 커다란 그림을 바꿀 만큼 충분히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 이전의 네덜란드인들처럼 영국인들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본주의 체제를 따랐고 그들은 이러한 상업적인 활동과 세계적인 기회를 이용하기 위한 군사력을 결합시켰습니다. 매우 부유하고 강력해지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영국 동인도 회사는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우세한 회사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대신했고 그 회사의 군사력은 영국 정부의 상비군의 약 2배가 되었다. 그러한 접근은 영국 동인도 회사를 매우 강력하게 만들었고 영국인들을 매우 부유하고 강력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1760년경에 영국인들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물건을 만들고 부자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다. 그것은 산업혁명이라고 불렸다. 그것은 특히 증기기관에 의해 추진되는 기계 생산을 통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육을 잘 받은 나라인 이 나라는 창의성, 자본주의, 훌륭한 대와 그 밖의 기술들을 결합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준 훌륭한 군대와 그 다음 100년 동안 지배적인 영국 제국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죠. 자연스럽게 런던은 암스테르담을 세계의 수도, 시장 중심지로 바꾸고 금융상품을 계속해서 혁신했다. 1870년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그 100년의 평화롭고 번영한 시기의 발명과 번영은 2차 산업혁명으로 계속되었다. 그것을 하는 동안 인간의 독창성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는 엄청난 기술적 발전을 만들었다. 이 시기는 영국에서 네덜란드 황금시대가 약 200년 전이었는데 네덜란드는 우수한 교육, 새로운 발명과 기술, 경쟁력 강화, 생산과 무역, 군사 및 금융센터,
그리고 더 널리 사용되는 기축통화 등 8가지 핵심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키웠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몇몇 다른 나라들은 세계의 거대한 깃털을 식민지화함으로써 더 부유해지고 더 강해지기 위해 이 상대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이용했다. 이 단계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다른 나라들은 영국의 기술을 모방하고 스스로 번영하면서 번영을 만들어냈으며 그것으로 엄청난 빈부격차를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이 기간 동안에 철강 생산의 발명, 자동차의 개발, 전기의 개발과 알렉산더 그레흠 벨의 전화와 토마스 에디슨의 백열 전구와 축음기를 포함한 통신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때 미국은 강력하게 성장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이 되었다. 이 나라들은 매우 부유해졌고 그들의 빈부격차는 증가했다. 그 시기는 미국에서는 황금시대, 프랑스에서는 라벨 에포크 그리고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시대라고 불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전형적으로 볼 수 있듯이 영국은 상대적인 힘이 감소하는 동안 더 관대해졌고 과도하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들이 더 경쟁적이 되면서 영국 제국은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덜 이익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제한장에서 제시한 고전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더 강해졌다는 것이다. 위의 제국의 순위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이 더 강력한 군사력, 무역, 그리고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900년경에 미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비교 가능한 강대국이 되었고 미국은 그곳에서 속해서 상대적인 힘을 얻었다. 1900년부터 1914년까지 거대한 빈부격차의 결과로 어떻게 국가 내에서 부가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더 큰 논쟁과 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 존재했던 경제적, 군사적 힘에서의 더 큰 갈등과 비교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한 시기에 흔히 볼 수 있듯이 국제분쟁은 동맹이 형성되고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전쟁 전의 돈과 권력을 고려하여 갈등과 동맹이 구축되었다. 예를 들어 돈과 신용에 대한 그들의 적들의 접근을 차단하려고 하는 충돌하는 세력들의 전형적인 비스마르크 치하의 독일은 그들의 채권들을 베를린에서 팔도록 러시아가 허락하지 않았고 이것은 프랑스와 러시아의 동맹을 강화시켰다. 러시아의 빈부격차는 1917년 혁명으로 이어졌고 전쟁은 끝났다. 이 책은 이 책의 파트 2에서 다루고 있는 부와 권력을 놓고 싸운 또 다른 극적인 이야기이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선박 충돌과 유사하게 독일은 전쟁 초기에 영국으로 가던 5척의 상선을 침몰시켰다. 그것은 미국을 전쟁으로 몰고 갔다. 솔직히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상황들은 생각만 할 뿐 아니라 역사가들 사이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으며 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세계가 세계화되었기 때문에 세계 1차 전쟁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지속되었고 약 850만 명의 군인들과 1300만 명의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것이 끝났을 때 스페인 독감이 도착했고 2년 동안 약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1914년에서 20년은 끔찍한 시간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 제국과 미국 달러화의 부상. 전쟁 후에 흔히 볼 수 있듯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의 승자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파리 평화회의라고 불리는 이 회의는 1919년 초에 개최되었고 6개월간 지속되었으며 베르사유 조약으로 끝이 났다. 그 조약에서 패전국의 영토 독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는 분할되어 승리한 제국의 통제하에 놓였고 패전국들은 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부채와 함께 승리한 국가들의 전쟁 비용을 갚기 위해 큰 빚을 지게 되었다. 그 후 미국은 분명히 주도적인 세력으로 인정받아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 사실 신세계 질서라는 용어는 빠르게 실패한 세계 지배 체제를 통해 국가들이 그들의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미국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의 비전과 관련하여 생겨났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보다
고립주의적인 것을 선택한 반면 영국은 계속해서 세계 식민 제국을 확장하고 감독했다. 전쟁 직후의 화폐 제도는 유동적이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의 교환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금에 대한 통화의 안정성은 급격한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의 시기 이후에 왔다. 독일에 지워진 막대한 외채 부담이 이래 발판이 됐다. 그 기간 동안 미국은 또한 자원 배분에 대한 고전적인 자본주의적 접근법을 따랐고 뉴욕은 런던의 라이벌 금융 중심지가 되어 다양한 사업에 대한 부채와 투자를 바꾸었다. 다른 나라들은 더 경쟁력 있고 번영하게 되었고 점점 더 강대국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 일본, 미국이 제한장에서 제시한 고전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더 강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고립주의적이었고 국경을 넘은 거대한 식민 제국이 없었으므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위의 제국의 순위 차트에서 보듯이 비록 영국은 더 강했지만 독일과 일본은 이 상호 간의 기간 동안 영국에 대한 권력을 얻었다. 전형적으로 1920년대에 세워진 부채와 부의 격차는 1929년에 터져버린 부채 거품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화폐의 가치 하락과 1930년대의 부와 권력을 둘러싼 내부와 외부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에서는 부와 정치 권력의 재분배가 있었지만 독일,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유지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내가 면밀히 조사하지 않을 방식으로 중요한 주변적인 역할을 했다. 그 당시 중국은 약하고 분열되어 있었으며 점점 더 군국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일본에 의해 점점 더 통제받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일본과 독일은 1930년대 초반부터 영토 확장을 시작했고 이것은 1930년대 말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1945년 전쟁까지 이어졌다. 전형적으로 전면전 선포되기 전에는 약 10년간 경제적, 기술적, 지정학적, 자본적 전쟁이 있었다. 충돌하는 강대국들이 비교 가능성에 접근하고 시험하고 다른 세력들을 위협하려고 했다. 1939년과 1941년은 유럽과 태평양 전쟁의 공식적인 시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쟁은 처음에는 제한적이었던 경제적 갈등이 2차 세계대전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10년 전에 실제로 시작되었다. 독일과 일본이 경제 및 군사대국이 되면서 영토에 대한 영향력과 자원을 놓고 영국, 미국, 프랑스와 점점 더 치열하게 경쟁했다. 이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기술을 생각해낸 승자들에 의해 승리한 2차 세계대전을 초래했다.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사적 충돌로 직접 사망했고 총 사망자 수는 여전히 더 많았다. 그래서 1930에서 45년은 불경기와 전쟁의 기간이었습니다. 끔찍한 시간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제국과 미국 달러화의 부상. 전쟁 후의 전형적인 것처럼 승리하는 세력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영국, 러시아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브레튼 우즈 회의, 얄타 회의, 포츠담 회담이 가장 주목할 만한 회의였던 반면에 세계를 분할하고 국가와 영향력의 영역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화폐와 신용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포함한 몇몇의 다른 회의들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했다. 이 경우 세계는 미국이 지배하는 자본가들이나 민주주의 국가들, 러시아가 지배하는 공산주의자들과 독재적으로 통제하는 국가들로 나뉘어졌는데 각각의 국가들은 그들 자신의 화폐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독과 러시아가 동독을 지배하는 등 분열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통제하에 있었고 중국은 내전 상태로 돌아왔는데 주로 공산주의자와 자본가, 즉 국민당 사이에 있는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고립주의적인 것을 선택했던 1차 세계대전 이후와는 달리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경제적, 지정학적, 군사적 책임의 대부분을 가진 것처럼 1차적인 지도자 역할을 맡았다.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를 따랐다. 미국이 이끄는 국가들의 새로운 화폐 제도는 달러를 금과 연결시켰고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의 통화는 달러와 연동시켰다. 이 시스템은 40개 이상의 국가들이 따랐다.
당시 미국은 세계 금의 약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이 화폐 제도는 가장 효과적이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이 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다른 나라들, 특히 중요한 것은 소련에 들어왔던 러시아와 소련이 지배했던 위성 국가들은 훨씬 더 약한 기반 위에 세워졌고 결국 붕괴되었다. 패전국들이 큰 빚을 지고 있던 1차 세계대전 이후와 달리 패전국을 포함해 미국의 통제하에 있던 나라들은 마셜 플랜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았다. 동시에 패전국들의 통화와 부채는 모두 없어졌고 그들은 모든 재산을 잃었다. 대영 제국은 전쟁 자금 차입으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점점 더 경제적이지 못한 제국의 해체로 이어질 식민지 시대의 점진적인 종말에 직면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이 기간 동안 미국, 동맹국 및 그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들은 자원 배분에 대한 호전적인 자본주의적 접근법을 따랐다. 뉴욕은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 번영했고 새로운 큰 부채와 자본시장의 순환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비교적 평화롭고 번영한 75년의 기간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이끌었다. 이 주기에 평화롭고 번영하는 부분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듯이 1950년에서 70년 사이에는 일찍이 혁신과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필수적인 생산적인 부채 증가와 주식시장 개발이 있었다. 그것은 결국 전쟁과 국내 수요 모두에게 필요한 과도한 부채로 이어졌는데 이것을 총과 버터라고 부른다. 베트남 전쟁과 빈곤과의 전쟁은 미국에서 일어났다. 다른 국가들도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되었고 영국의 부채는 과도하게 차입되어 브레튼 우즈 통화 제도의 붕괴를 초래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영국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인 것이다. 그리고 1971년 미국이 금에 대한 청구권을 충족시킬 만큼 은행의 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을 때 미국은 제2형 금을 지원하는 화폐 제도를 종식시킨 종이 달러에 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불이행했고 세계는 벌금제 통화 제도로 옮겼다. 전형적인 것처럼 이 명목 화폐 제도는 처음에는 엄청난 달러의 물결과 부채 창출로 이어졌고 이것은 1980부터 82년까지 지속된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이어서 부채로 인한 투기와 거품, 그리고 소비의 세 가지 물결이 뒤따랐다. 2000부터 01년 경기 침체로 이어진 닷컴 버블을 만들어낸 1982부터 2000년에 돈과 신용 팽창, 2008년에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낸 2002부터 07년에 돈과 신용 팽창, 그리고 2009부터 19년에 비드19 경기 침체 이전에 투자 거품을 만들어낸 그것의 확장이다. 이러한 각각의 주기는 부채와 채무 불이행 의무의 연금과 의료를 점차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렸고 전후 동맹국들의 외환 중앙 은행들이 전례 없는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밀어붙이고 전례 없는 액수의 돈을 찍어내게 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국가 내에서 부가치 그리고 정치적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제 침체 기간 동안 내부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다. 이 번영한 전후 기간 동안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대국들과 더욱 경쟁이 되었다.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는 처음에 중국과 많은 다른 작은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공산주의 자원 배분 접근법을 따랐다. 이들 국가 중 어느 국가도 이 접근법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소련은 핵무기를 개발해 군사적 위협을 가했고 점차 많은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에 동참했다. 이 무기들을 사용하는 것은 상호 확증 파괴를 야기하기 때문에 결코 사용되지 않았다. 경제적 실패로 인해 소련은 제국, 비경제,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군비 경쟁에 동시에 군사력을 지원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소련은 1991년에 붕괴되어 공산주의를 포기했다. 그것의 화폐 신용 경제 시스템의 붕괴는 1990년대 대부분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재앙이었다.
1980부터 95년에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고전적인 공산주의를 버리고 세계는 세계화와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매우 번영한 시기로 접어들었다. 중국에서 1976년 마오쩌둥의 죽음은 덩샤오핑이 대기업의 개인 소유권, 부채와 주식시장의 발전, 기술적, 상업적 혁신, 그리고 심지어 억만장자 자본가들의 번영을 포함하는 경제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공산당의 1인자 이러한 변화와 동시에 세계가 더 많은 양의 세계주의로 이동한 결과 중국은 대부분의 면에서 훨씬 더 강해졌다. 예를 들어 1984년에 중국을 방문한 이후 인구 교육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1인당 실질 소득이 24배 증가했으며 세계 무역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 강국이자 앞으로 가장 큰 외화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외화는 2배 이상의 인수로 신흥세계에서 가장 큰 지주 투자자, 두 번째로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자이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권력이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앞장서는 가운데 진보된 정보관리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보완하기 때문에 엄청난 창의력의 시대에 있다. 제한장의 시작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적응력과 창의력은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일으키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부유하고 숙련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능한 한 모든 파일을 크게 만들고 잘 분할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 가지 상승 및 하강은 각각 고유한 반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에서 제시되고 이 장의 앞부분에 요약된 고전적인 스크립트에 따라 발생합니다. 이제 이러한 사례들, 특히 감소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00년간 주요 제국의 라이벌과 몰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네덜란드 제국과 네덜란드 길드. 네덜란드 제국과 네덜란드 기숙청이 붕괴하기 전에 그것의 흥망성쇠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제가 앞서 네덜란드 제국의 종합적인 힘 지수를 보여드렸지만 아래 도표는 1575년에 시작해서 1780년경에 감소하는 8개의 힘을 보여줍니다. 기업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 차지하게 된 세계 무역 제국을 건설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강한 교육적 배경을 가진 네덜란드인은 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그들은 17세기 초에 전 세계 발명품의 약 25%를 생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경쟁력과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탐험의 자금을 제공한 이 배들과 자본주의에 의해 주도된 네덜란드인은 세계 무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세계 최대의 무역상이 되었다. 그 배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 네덜란드는 그들과 그들의 무역로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성공의 결과로 그들은 부자가 되었다. 1인당 소득은 대부분의 다른 주요 유럽 국가들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들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교육률이 세계 평균의 2배가 되었다. 그들은 신세계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제국을 만들었고 암스테르담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중심지가 되면서 최초의 주요 증권 거래소를 만들었다. (1500년대) 후반과 1600년대에 걸쳐 이러한 이유들로 네덜란드는 세계적인 경제적, 문화적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100만 명의 인구로 이 모든 것을 했다. 다음은 그들이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싸워야 했던 전쟁들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다. 보이는 것처럼 그것들은 모두 돈과 권력에 관한 것이었다. 영년 전쟁 1566부터 1648까지
이는 결국 네덜란드의 독립을 이끌었던 스페인에 대한 네덜란드의 반란이었다. 네덜란드 신교도들은 스페인의 카톨릭 통치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했고 결국 사실상의 독립을 이루었다. 1609년과 1621년 사이에 두 나라는 휴전을 했다. 결국 네덜란드는 스페인에 의해 먼스터의 평화에서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받았고 그것은 웨스트팔리아 조약과 함께 체결되어 80년 전쟁과 30년간의 전쟁 둘 다를 종식시켰다. 제1차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 1652부터 1654 이것은 무역 전쟁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북아메리카에서의 경제적 위치를 보호하고 영국인들이 경쟁하고 있는 네덜란드 무역을 손상시키기 위해 영국 의회는 1651년에 미국 식민지에서 온 모든 물품들은 영국 선박에 의해 운반되어야 한다고 명령한 항에 법의 첫 번째를 통과시켰고 이것은 두 나라 사이의 적대감을 촉발시켰다. 네덜란드와 스웨덴 전쟁 1657부터 1660 이 전쟁은 수익성이 높은 발트 무역 노선에서 낮은 통행료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네덜란드인들을 중심으로 벌어졌다. 이것은 스웨덴이 네덜란드의 동맹국인 덴마크에 전쟁을 선포했을 때 위협을 받았다. 네덜란드는 스웨덴을 이기고 유리한 무역 협정을 유지했다. 제2차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 1665부터 1667 영국과 네덜란드는 또 다른 무역 분쟁을 놓고 다시 싸웠고 또다시 네덜란드의 승리로 끝났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전쟁 1672부터 1678과 제3차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 1672부터 1674 이것은 또한 무역에 대한 싸움이었다. 그것은 한쪽으로는 프랑스와 영국, 다른 한쪽으로는 네덜란드, 신성로마 제국, 그리고 스페인 사이였다.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정복을 위한 프랑스의 계획을 대부분 중단시켰고 프랑스가 네덜란드 무역에 대한 관세를 일부 인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전의 분쟁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었고 이로 인해 네덜란드는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4차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 1780부터 1784 이것은 부분적으로 미국 혁명에서 네덜란드가 미국을 지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네덜란드와 영국이 급속도로 강화되는 사이에 벌어졌다. 전쟁은 네덜란드인들에게 상당한 패배로 끝났고 전투와 궁극적인 평화의 비용은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통화로 끝나는 것을 도왔다. 아래의 도표는 주요 전쟁 기간이 명시된 네덜란드의 전력 지수를 보여준다. 보시다시피 네덜란드의 쇠퇴의 씨앗은 17세기 후반에 그들의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고 수익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제국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확장되었다. 부채 상환액이 늘어나면서 경쟁력이 악화되면서 무역으로 인한 소득이 감소했다. 해외 사업 수익도 떨어졌다. 부유한 네덜란드인 저축자들은 그들의 현금을 해외로 이동시켜 네덜란드의 투자로부터 벗어나고 영국에 투자했는데 이것은 강한 수익 성장과 높은 수익률 때문에 더 매력적이었다. 1700년대 부채 부담이 증가했지만 네덜란드의 채무자들은 기축통화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그것의 기능성과 그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것은 유지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축통화 상태는 전통적으로 제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다른 주요 요인들의 하락보다 뒤떨어진다. 위의 첫 번째 차트의 검은 색선에서 볼 수 있듯이 네덜란드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한 후 세계적인 기축통화로 널리 사용되어 1780년에 시작해서 1784년에 끝난 제4차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떠오르는 영국과 쇠퇴해가는 네덜란드 사이의 분쟁은 미국 혁명 동안 네덜란드가 식민지들과 무기를 거래한 후 더욱 악화되었다. 보복으로 영국은 카리브해에 있는 네덜란드인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고 결국 동서인도령에서 네덜란드 영토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령 동인도 회사는 그들의 황폐한 해군을 재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였다. 생존을 위해 암스테르담 은행에서 과도하게 돈을 빌려가면서 주요 무역로에 접근했다. 그리고 전쟁은 네덜란드인들로
하여금 이들을 넘어서 많은 빚을 지게 만들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한 주된 이유는 그들이 국내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 군대에 적응하지 않아서 영국 해군보다 그들의 해군을 영국보다 훨씬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총과 버터를 기축통화로 조달하려고 했고 그들이 주도적인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기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구매력이 없었으며 두 가지 측면에 서 모두 강한 영국에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패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수익성과 대차 대조표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경쟁력 저하로 인해 이미 쇠퇴하고 있었지만 네덜란드 해안과 네덜란드 동인도 제도에서의 영국의 봉쇄로 인한 무역 붕괴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제4차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네덜란드 정부에게 너무 체계적으로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은행에서 공격적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근본적으로 회사로 포장된 경제와 군대였는데 1780년에 적자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4차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 중에 엄청난 것이 되었다. 암스테르담 은행의 예금주들이 그 은행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각 인쇄된 길들을 빌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암스테르담 은행에 대한 거래가 있었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고 대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금이 지폐보다 선호되었고 지폐를 소지한 사람들이 암스테르담 은행에서 금으로 바꾸었고 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손해를 볼 것이고 예금자들은 은행이 더 많은 돈을 인쇄하고 평가절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의 운영과 수용소 운영은 전쟁 내내 가속화되었다. 간수들은 기금 속의 후원을 받았지만 길드의 공급이 증가하고 투자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되면서 그들의 길드를 금과 은에 대한 채권 비율이 상승했고 이는 암스테르담 은행에 귀중한 금속 보유량이요 어질 때까지 더 많은 것을 야기했습니다. 수요가 감소하는 동안 길드의 공급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경제에 대한 중요성과 네덜란드 금융 시스템의 미지불된 부채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허용하기에는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은행은 새로 인쇄된 많은 양의 화물을 회사에 빌려주기 시작했다. 전쟁 중의 정책 위반자들은 정부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 은행을 이용했다. 아래 차트는 제4차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을 통한 은행 대차, 대조표의 대출 급증을 보여줍니다. 참고 전쟁 초기에 2천만 명 정도의 은행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자 암스테르담 은행은 평가 절하를 해야 했고 가치의 저장고로서의 신용도를 손상시켰다. 수년에 걸쳐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은행은 어려운 자금에 대해 충족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폐 청구를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 암스테르담 은행은 고전적인 운영을 하게 되었고 네덜란드의 범죄자들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 파운드화가 네덜란드의 주요 기축통화로 확실하게 대체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일어난 일은 제국이 왜 흥망성쇠를 겪었는지에 대한 아주 간략한 요약과 돈, 신용, 그리고 부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두 장의 설명에서 설명한 것처럼 고전적인 것이었다. 돈, 신용, 그리고 부채 순환에 관해서 암스테르담 은행은 제2종 화폐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제1종 화폐 시스템으로 시작했다. 그것은 단지 동전으로 시작해서 은행이 금속으로 종이, 돈을 일일로 지원하게 했고 그래서 은행은 더 편리한 형태의 경화를 제공했다. 그리고 나서 돈에 대한 권리는 점점 더 제2유형의 화폐 시스템이 되기 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도록 허용되었는데 이 시스템에서 지폐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지폐에 대한 가치를 획득하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돈이 충분치 않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보통 재정적인 압박과 군사적인 충돌의 시기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통화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은행과 같은 역동성을 더해주기 때문에 위험하다.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그 기간 동안 정책 위반자들에 의해 취해진 조치들은 네덜란드의 재정력을 잃게 했다. 그러니 그들은 권력의 분명한 이동과 패배한 나라가 나쁜 소득 명세서와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있을 때 매우 전형적이기 때문에 설명할 가치가 있다. 이 시기는 그렇게 끝났고 파운드로 대체된 구유기와 암스테르담을 이어 세계의 금융중심지가 된 런던으로 끝이 났다. 거의 2세기 동안 믿을 만한 부의 저장고였던 암스테르담 은행의 예금, 즉 단기 채권 보유은 더 많은 할인가를 받는 동전금과 은으로 만들어진과 거래하기 시작했다.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부채, 즉 통화 보유액을 사용하여 예금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개시장에서 통화를 구입했지만 지급인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외환 보유액이 부족했다. 1780년 3월 1700만 명의 재소자가 은행에 저축한 돈의 계좌는 암스테르담 은행의 배달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는 대신 금과 은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3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은행에 의한 자금 부족은 네덜란드 제국의 종말을 의미했고 구유인 이 기축 통화로 표시되었다. 1791년에 그 은행은 암스테르담시에 의해 인수되었고 1795년에 프랑스 혁명정부는 네덜란드 공화국을 정복하고 그 자리에 고객 국가를 설립했다. 1796년 국유화되어 재고가 쓸모없게 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헌장은 1799년에 만료되었습니다. 다음의 도표들은 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환율을 보여준다. 은행이 더 이상 신뢰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통화가 더 이상 좋은 보유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투자자들은 다른 자산과 통화로 도망쳤다. 아래 차트는 다양한 해에 시작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네덜란드 동 인도 회사를 보유한 수익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거품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원래 훌륭한 기초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그것의 기초가 약해지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지만 그것은 점점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그것은 실패. 한 기초와 과도한 부채, 부담이 회사를 파산시킬 때까지. 전형적으로 주도적인 제국의 힘의 감소와 새로운 제국의 힘의 증가와 함께 쇠퇴하는 제국의 투자 자산의 수익은 신흥 제국에 대한 투자 수익에 비례해서 떨어졌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영국동 인도 회사의 투자 수익률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수익률을 훨씬 초과했고 네덜란드 국채 투자 수익률은 영국 국채 투자 수익률에 비해 형편없었다. 이것은 사실상 이 두 나라에 대한 모든 투자를 반영하고 있었다. 대영 제국과 파운드. 우리가 영국 제국과 영국 파운드와의 분배에 이르기 전에 그것의 흥망성쇠를 간단히 살펴보자. 제가 이전에 영국 제국의 종합적인 힘지수를 보여드렸지만 아래 도표는 그것을 구성하는 8개의 힘을 보여줍니다. 1700년경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감소한 것을 보여줍니다. 영국 제국은 1600년 이전에 경쟁력, 교육, 혁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성장을 시작했는데 이는 강대국의 성장을 이끄는 전형적인 요인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1700년대 후반에 영국의 군사력은 오세안 경제적 경쟁자와 제4차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 당시에 주요 기축 통화 제국을 능가했다. 그것은 또한 1800년대 초에 나폴레옹 전쟁으로 절정을 이룬 많은 분쟁에서 프랑스와 같은 다른 유럽 경쟁자들과 성공적으로 싸웠다. 그 후 그것은 지배적인 경제력을 가짐으로써 극도로 부자가 되었다. 19세기의 절정에 달했을 때 영국 인구의 2.5%는 세계 수입의 20%를 생산했고 영국은 전 세계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경제력은 강력한 군사력과 더불어 성장했으며 영국 동인도 회사의 사적인 정복과 함께 해가 지지하지 않는 세계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고 1차 세계대전 전에 전 세계 땅의 20%와 전 세계 인구의 25%를 지배하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센터로 부상하고 그 통화 파운드로 불리는 고전적인 자본 런던은 선도적인 글로벌 기축 통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19세기 말의 권력에 다른 수단들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미국과 독일과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부상하면서 그것의 예비군 지위는 잘 유지되었다.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00년경 경쟁자들이 나타나면서 거의 모든 영국 제국의 상대적인 힘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부의 격차가 크고 부의 내부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모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큰 빚 수익성보다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대한 제국, 더 경쟁력 있는 수많은 경쟁자들, 그리고 큰 빈부격차로 인해 큰 정치적 격차를 겪게 된 인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 생각 현재의 미국의 상황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이전에 1914년에 있었던 일을 세계 2차 대전 후의 시기로 요약했듯이 저는 1945년에 있었던 2차 대전 종전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나는 파운드화가 어떻게 그것의 기축통화 상태를 잃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비록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훨씬 전에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재정적으로 영국을 추월했지만 영국 파운드화가 국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는 데는 20년 이상이 걸렸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가 국제적인 거래의 구조에 너무 깊이 짜여져 대체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축통화도 마찬가지이다. 영국 파운드화의 경우 1950년대까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그들의 보유액 중 상당 부분을 파운드로 보유하고 있었고 모든 국제 무역의 약 절반은 1960년에 영국 파운드화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는 전쟁이 끝난 직후에 그 지위를 잃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영국의 증가된 부채 부담, 그것의 낮은 순 보유액, 그리고 미국의 재정 상태와 큰 대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 파운드화의 하락은 여러 해 동안 몇 차례의 중요한 평가 절하를 통해 일어난 만성적인 사건이었다. 파운드 컨버터블을 만드는 노력이 1946부터 47년에 실패한 후 파운드화는 1949년에 달러 대비 30% 하락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향후 20년간 영국의 경쟁력 하락은 반복되는 수지 압박으로 이어졌는데 1967년의 하락 이후 중앙은행들은 활발하게 영국 파운드화 준비금을 매도하여 달러 보유액을 축적하는 결과를 낳았다. 아래의 차트가 그림을 그려준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하락의 구체적인 단계를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첫째는 1947년의 전환 가능성 위기와 1949년의 평가 절하, 둘째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 걸쳐 달러에 대한 파운드화의 지위의 점진적인 진화, 셋째는 1967년과 그 하위 요소들의 균형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통화 위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1946년 파운드의 일시 정지된 전환성과 1949년 가치 하락, 1940년대는 영국 파운드화가 위기의 해라고 불린다. 그 전쟁은 영국이 동맹국과 식민지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려야 하는 것을 요구했고 그 의무들은 영국 파운드화로 유지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전쟁 부채는 전쟁 노력의 약 3분의 1을 지원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영국은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는 큰 고통 없이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영국의 부채 자산 즉 채권은 이전 식민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매각될 수 없다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영국은 외환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부상했다. 영국 은행의 승인은 파운드를 달러로 환산하여 미국 상품을 사거나 미국 금융자산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경상 및 자본 계정의 교환 가능성이 중지되었다. 전후 세계 경제가 브레튼 우즈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 달러가 현재 선택된 국제 통화였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그 당시에 심각한 달러 부족을 겪고 있었다.
사실상 모든 스털링 지역 국가들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필요한 달러를 획득하기 위해 달러를 유치함으로써 유입되는 것에 의존했으며 반면에 그들은 그들의 채권을 보유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영국은 열악한 외부 경쟁력, 국내 연료 위기, 막대한 전쟁 부채로 인해 부의 저장고로서의 파운드화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극심한 수지 문제를 경험했다. 결과적으로 1947년에 처음으로 전환 가능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완전히 실패했고 곧 1949년에 일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큰 평가절하 30%가 뒤따랐다. 이 시기에 들어서자 지나치게 빨리 전환하면 저축가들과 거래자들이 한꺼번에 달러를 보유하고 거래하는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환성이 지나치게 빨리 회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수출 이익이 감소하고 유동성이 감소함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영국이 교환성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영국은행은 파운드의 세계적인 거래 통화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런던의 금융 부문 수익을 증가시키고 국제 투자자들이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낮추도록 장려하기 위해 자본 통제를 철폐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를 포함한 유럽 채권단의 정부들이 있었다. 상호 교환성 부족을 둘러싼 영국과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 영국이 신속하게 전환 가능성을 다시 도입하고 미국이 영국에 37억 5천만 달러, 영국 GDP의 약 10%의 대출을 제공하는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대출금은 파운드화에 대한 잠재적인 강세에 어느 정도 완충 장치를 제공했지만 그것은 세계 경제의 근본적인 불균형을 바꾸지 않았다. 1947년 7월 부분적인 호환성이 도입되었을 때 파운드는 상당한 판매 압력을 받았다. 영국과 미국 정부가 평가절하에 반대했기 때문에 영국과 다른 스털링 지역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패그제를 유지하기 위해 긴축과 예비 판매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사치품 수입에 대한 규제가 부과되었고 국방비가 대폭 삭감되었으며 달러와 금 보유고가 축소되었으며 영국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을 달러로 다변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클레멘트 애틀리 국무총리는 1947년 8월 6일 파운드를 방어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쟁 희생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는 극적인 연설을 했다. 1940년에 우리는 몇몇 사람들의 용기, 기술, 자기 희생에 의해 죽음의 위험에서 구출되었다. 오늘 우리는 영국을 위해 또 다른 전투에 참여했다. 이 싸움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 그것은 전 국민의 단결된 노력을 요구한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이 계속될 것이며 또다시 정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설이 끝난 직후 파운드의 사용이 가속화되었다. 그 후 5일 동안 영국은 패그제를 방어하기 위해 1억 7,500만 달러의 비축물을 소비해야 했다. 8월 말까지 전환성이 정지되었는데 이는 전환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영국 파운드화의 자산을 매입한 미국과 다른 국제 투자자들의 분노 때문이었다. 벨기에 중앙은행 총재는 심지어 외교적 개입을 요구하며 영국 파운드화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영국과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이 파운드가 현재의 환율로는 전환 가능성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2년 후에 평가 절하가 이루어졌다. 영국의 수출은 파운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일 만큼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없었고 적립금은 줄어들고 있었으며 미국은 저금리 대출로 파운드화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 영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쌍방향 통화 시장을 조성하고 교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달러 대비 파운드화를 평가 절하하기로 합의했다. 1949년 9월 파운드는 달러 대비 30% 평가 절하되었습니다. 경쟁력이 회복되면서 경상수지는 개선되었고 1950년대 중반까지는 완전한 전환성이 회복되었다. 아래 차트. 영국 파운드화의 부채를 평가 절하한 통화정책은 특히 영국 파운드화의 부채에 대한 기초 체력이 얼마나 나쁘게 남아있는지를 고려할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영국 파운드화의 부채를 공황 상태에 빠뜨리지 않았다.
그것은 영국 자산의 매우 큰 부분이 미국 정부에 의해 보유되었기 때문인데 그들은 교환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치 평가의 타격을 기꺼이 받으려 했고 정치적인 이유로 파운드화에 고정된 인도와 호주 같은 스털링 지역 경제에 의해 보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인 이유로 이러한 연방 국가들은 영국의 결정을 지지했고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함으로써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부의 손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전후 경험은 정통한 관측통들에게 파운드화는 더 많은 약세에 취약하며 2차 세계 대전 전과 같은 국제적인 역할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파운드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에 실패한 노력과 1967년 가치절하. 비록 평가절하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었지만 향후 20년 동안 파운드화는 계속되는 지불 압박의 균형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종들은 영국 파운드화 가치의 하락이나 파운드화에서 비축된 달러로의 급속한 전환이 새로운 브레튼 우주 화폐 제도에 매우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제정책 이반자들에게 매우 우려되었다. 그 결과 파운드의 가치를 높이고 국제 유동성의 원천으로서의 그 역할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협정들이 이루어졌다. 이들 중에는 주요 선진국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을 통해 국가들을 지원한 양자협의 1961에서 64와 영국에 대한 다중대출을 포함해 영국에 대한 BIS 그룹 협정 1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더 넓은 노력과 더불어 스털링 지역의 수장으로서의 영국의 지위는 영국이 스털링 지역 내의 모든 무역은 계속해서 파운드로 표시되고 모든 통화는 영국 파운드화로 고정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경제가 파운드에 대한 페그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경제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은 후에도 계속해서 황금 보유액을 영국 파운드화로 축적했다. 예를 들어 호주는 1965년 말까지 그것의 보유액의 90%를 영국 파운드화로 유지했다. 이 기간 동안 영국에서 발행된 외채도 거의 스털링 지역에 국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 영국이 지역 경제력과 지역 기축 통화로서의 영국 파운드화로 가장 잘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조치들이 영국이 너무 많은 돈을 빚지고 있고 경쟁력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부채를 상환하고 수입에 필요한 것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재무장은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조리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무익한 중지 수단이었다. 그들은 1949년과 1967년 사이에 파운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7년에 다시 파운드화 가치가 평가절하될 필요가 있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 파운드로 보유한 중앙은행 적립금의 평균 비율은 약 20%로 떨어졌고 국제무역은 압도적으로 달러로 표시되었다. 하지만 많은 신흥시장과 스털링 지역 국가들은 그들의 매장량의 약 50%를 계속해서 파운드로 보유하고 있으며 서로와 영국과의 무역의 상당 부분을 영국과 영국과의 거래에서 영국의 상당 부분을 영국과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의 파운드에 대한 1년의 거래 후에 효과적으로 끝났다. 다른 많은 수지 위기와 마찬가지로 정책 이반자들은 외환 보유액을 줄이고 금리를 인상하며 자본 통제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달러화에 대한 고정 환율을 유지했다. 결국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1967년 영국이 달러 대비 14% 평가절하된 후 스털링 지역 국가들조차도 영국이 그들의 근본적인 가치인 달러를 보장하지 않는 한 그들의 비축물을 파운드로 유지하는 것을 꺼렸다. 1960년대 내내 영국은 영국 경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약 절반을 매각하고 나머지 선진국들보다 금리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달러화에 대한 페그제를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 1961년과 1964년 모두 파운드는 강한 판매 압력을 받았고 페그제는 오직 급격한 금리 인상, 바른 예비 판매 촉진,
그리고 미국과 국제결제은행의 단기 신용의 확대에 의해서만 유지되었다. 1966년까지 영국의 저명한 정책 이반자들은 폐그제를 방어하기 위한 시도를 일종의 브리티시 원이라고 묘사하고 있었다. 파운드가 1967년에 다시 극심한 판매 압력을 받았을 때 선진국들의 상승세, 주요 영국 수출 시장의 불경기, 중동의 고조된 갈등에 뒤이어 영국의 정책 제조업자들은 달러화에 대해 영국 파운드화를 14% 평가 절하하기로 결정했다. 평가 절하 후에 달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기축 통화로서 파운드화에 대한 믿음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제중앙은행들은 영국 파운드화의 보유고를 적극적으로 매각하기 시작했고 대신 달러, 직불 카드, 엔화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왼쪽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은행 적립금의 영국 파운드화의 평균 몫은 평가 절하된 지 2년 이내에 붕괴되었다. 동시에 영국은 스털링 지역 국가들이 파운드화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1968년 스털링 지역 회원국들은 영국 정부가 보유한 달러 가치의 90%를 보장하는 한 파운드 보유고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스털링 협정 국가들에서 파운드 보유고의 비율이 높았지만 이것은 이러한 비축량이 영국에 의해 달러로 보장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68년 이후에도 그들의 외환 보유고 중 높은 비율을 유지해온 모든 국가들은 사실상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고 영국은 더 많은 영국식 평가 절하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때까지 달러는 자체적으로 지불 잔액과 통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미국과 중국으로 돌아가는 이번 시리즈의 다음 편을 위한 것입니다.